가문의 체면을 위해 저는 감정 없는 현금 인출기처럼 결혼이라는 이름의 지옥 속에서 지난 5년을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사들인 명품을 휘감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들이 서울 마포구에 대출도 없이 전셋집을 구했다고 자랑하기 바빴죠. 하지만 어머님,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 8억 원짜리 전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바로 제 친정아버지입니다. 제 돈을 쓰는 걸 그저 푼돈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으니 신용불량자가 되어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는 기분이 얼마나 짜릿한지 어디 한번 똑똑히 맛보시지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서 튄 기름방울이 손등에 떨어져 붉은 자국을 남겼다. 오선영은 손으로 닦아내는 대신 나무 뒤집개를 쥔 오른손 손등으로 앞치마를 쓱 문질렀다.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지 벌써 5시간째였다. 눈앞에 깔린 신문지 위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명태전과 애호박전이 3접시나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힌 반조리 상태의 전거리들이 2양푼이나 대기하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불기운이 끊임없이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고 등은 진작의 땀으로 흠뻑 젖어 면 셔츠에 들러붙은 채 몸을 움직일 때마다 서늘한 기운을 뿜어냈다. 오랜 시간 쭈그린 자세를 유지한 탓에 양쪽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그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번갈아 옮겨가며 간신히 균형을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자기적인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새언니, 명태전 언제 다 돼? 나 배고파. 시누이 정수진은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깎아둔 사과 한 조각을 이쑤시개로 푹 찍어 입에 밀어넣었다.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두 눈을 텔레비전 화면에만 맹렬하게 고정하고 있었다. 반대편 1인용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조정숙이 리모컨을 쥔 손으로 채널을 돌렸다. 동작 좀 빨리빨리 해라. 내 아들이 밖에서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넌 집구석에서 제사상에 올릴 전 하나 붙이면서 반나절을 질질 끄니? 일하는 것만 보면 굼떠서 아주 열불이 난다. 선영은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살을 젓가락으로 집어내 기름기를 털어내고 접시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어머님, 불 조절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해요. 밀가루 반죽이 덜 익으면 제사상에 올리기 보기 안 좋으니까요. 말대꾸 하나는 청산유수지 조정숙이 콧방귀를 꼈다. 슬리퍼가 거실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자리에서 일어난 조정숙이 부엌과 거실을 잇는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다가오더니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기름때 묻은 식탁 위로 툭 던졌다. 다음 달에 이것 좀 결제해라. 선영은 나무 뒤집개를 내려놓고 뽑아 쓰는 주방 타월을 한 장 빼서 손을 닦았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울렸다. 그녀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신용카드 청구서였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결제 내역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청담동 피부과 의원, 연속으로 긁어댄 VIP 최고급 항로화 줄기세포 시술 3회권,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주말마다 나간 그린피와 그늘집 식음료비, 그리고 백화점 명품관 매장 결제 내역 몇 건, 총합계 금액 1,200만 원. 그 숫자를 바라보는 선영의 목구멍에 바짝 마른 손뭉치가 걸린 것 같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조정숙은 이미 몸을 돌려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엄청난 금액에 대해 해명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어 보였다. 어머님, 이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져 나왔다. 최근에 회사에서 새로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겨서 제때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있어요. 다음 달에 그 돈을 메워야 해서 지금 자금 융통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정숙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휙 돌렸다. 방금 받은 리프팅 시술 덕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진 이목구비 때문에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야, 오선영. 비좁은 부엌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호통이 터져나왔다. 거실에 있던 정수진이 깜짝 놀라 허공으로 향하던 이쑤시개를 멈칫했다. 조정숙이 성큼성큼 아일랜드 식탁으로 돌아와 청구서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찔러댔다.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톱이 인조 대리석 상판에 부딪혀 탁탁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미한테 이 정도 효도할 각오도 없어? 내가 널 이 집안에 들인 건 집안일 좀 분담하라고 한 건데 고작 이깟 돈 가지고 나한테 따져들어. 선영이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이번 달은 정말로 돈을 뺄 수가 없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조정숙이 팔을 크게 휘두르며 선영의 말을 가로막았다. 손가락에 낀 알 반지에서 식탁 조명이 반사되어 눈부신 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거실 천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더니 이내 현관 쪽을 가리켰다. 너 내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 우리 집 가전제품 쓰고 우리 집 침대에서 자면서 내 돈 푼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 아들 돈으로 먹고 내 아들 집에서 살면서 이제 시어미 피부과 결제해주는 것까지 내 눈치를 봐야겠니? 공기 중에는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미세한 소리만이 맴돌았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보았다. 남편 정우성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한쪽 다리를 거실 탁자 모서리에 얹어두고 있었다. 조정숙의 고함이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는 자세 한 번 바꾸지 않은 채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위로 튕기며 숏폼 영상을 넘겨보고 있었다. 다 들으면서도 철저하게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영의 시선이 남편의 발목에서 시작해 그의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지난달 그녀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긁어 바꿔준 바로 그 휴대전화였다. 선영은 눈앞에서 기고만장하게 날뛰는 시어머니와 이 모든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5년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매달 나가는 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모두 선영의 개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3년 전 정우성이 가상화폐 투자에 미쳐 3억 원이라는 빚을 졌을 때 매일 밤 빗발치는 독촉 전화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쓰고 덜덜 떨던 글러먹은 인간이었다. 선영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우량주를 모조리 처분하고 회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 모아두었던 예비 자금까지 끌어다 한 번에 그 시궁창 같은 빚구멍을 메워준 게 누구인가. 그런데 지금 조정숙은 그녀의 코앞에 서서 당당하게 내 아들 돈으로 먹고 내 아들 집에서 산다며 훈계를 늘어놓고 있다. 선영은 묘한 기분을 느꼈다. 속이 뒤집히는 억울함도 없었고 구구절절 변명하고 싶은 충동도 일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이 세 사람이 삼류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단역 배우들처럼 보일 뿐이었다. 대본은 유치했고 연기는 자기적이었다. 그녀는 아일랜드 식탁을 돌아 양문형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다. 어디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야. 조정숙이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뒤따라왔다. 선영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다. 서늘한 냉기가 훅 쏟아지며 달아오른 얼굴의 기름 냄새를 잠시나마 날려보냈다. 그녀는 생수병 하나를 꺼내 유리잔에 가득 따랐다. 정적만 남은 부엌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차가운 냉수를 단숨에 목구멍으로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며 지난 5년간 그녀의 몸속에 켜켜이 썩어 문드러져 있던 탁한 공기마저 한꺼번에 얼어붙어 부서지는 듯 했다. 그녀가 물잔을 내려놓았다. 유리잔 바닥이 대리석 상판에 부딪히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선영은 몸을 돌려 조정숙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전처럼 고개를 푹 숙이지도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다. 어머님 선영의 어조는 감정 하나 없이 평온했고 지극히 건조한 극존칭을 썼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 푼돈 이제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조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뇌 회전이 멈춘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선영은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조정숙을 지나쳐가며 온갖 기름때와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은 앞치마를 훌렁벗어 식탁 한가운데 대충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조정숙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뒤를 쫓았다.
선영은 대꾸하지 않았다. 붙박이장 문을 열고 가장 아래 칸에서 20인치짜리 기내용 캐리어를 끄집어냈다. 지퍼를 열어 젖힌 그녀는 정갈하게 걸려있는 정장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장 갈아입을 편한 옷까지 몇 벌을 닥치는 대로 잡아채 캐리어 안으로 쑤셔 넣었다. 이어서 세면도구 파우치, 노트북, 그리고 충전 케이블까지. 그녀는 캐리어를 닫고 지퍼를 채운 뒤 가방을 똑바로 세웠다. 이 모든 과정이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캐리어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나자 내내 죽은 척하던 정우성이 드디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스마트폰을 옆에 팽개치고 안방문을 가로막아 섰다.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곧 제사 지내야 하는데 이렇게 판을 엎고 도망가면 어쩌자는 거야? 정우성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났다. 선영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비켜. 도대체 무슨 똥고집을 부리는 건데? 정우성이 목소리를 낮추며 어떻게든 대충 얼버무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타일렀다. 엄마 성격 하루 이틀 봐? 그냥 내가 고개 한번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을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선영은 남편을 바라보다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 대신 비어있는 한쪽 손을 들어 정우성의 가슴팍을 짚고는 옆으로 힘껏 밀쳐버렸다. 선영이 물리력을 행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정우성은 발이 엉키며 문틀에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선영은 그를 지나쳐 캐리어를 끌고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야,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2번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 조정숙이 등 뒤에서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선영은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로 키패드에 손가락을 올렸다. B.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고 문고리를 아래로 당겼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현관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육중한 철문을 쾅 닫았다. 도어록이 잠기는 금속성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집안에서 터져나오던 악다구니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서울의 가을 공기는 벌써 제법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선영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평창동으로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도심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해 진력 한강의 수면이 잘게 부서지는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선영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미친 듯이 쌓이기 시작하는 화면을 무시하고 곧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 안면 인식 완료. 메인 화면 접속. 그녀는 신용카드 관리 메뉴를 터치했다. 가족 카드 목록단에는 4장의 카드가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다. 끝자리는 각각 2041, 5892, 3310, 7704. 2장은 남편 정우성의 지갑에, 1장은 시어머니 조정숙의 손에, 그리고 나머지 1장은 시누이 정수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동생을 위한 비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뜯어간 카드였다. 선영은 첫 번째 카드를 선택했다.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확인을 묻는 안내 문구가 나타났다. 해당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해지하시겠습니까? 해지 후에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확인 버튼을 눌렀다. 이어서 2번째, 3번째, 4번째. 일말의 망설임도 머뭇거림도 없었다.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그녀의 목을 옥죄고 있던 밧줄이 한 가닥씩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가족 카드 목록은 텅 비어버렸다. 택시는 평창동의 오르막길로 접어들었다. 양옆으로 높게 솟은 담장과 무성한 조경수들이 도심의 소음을 완전히 삼켜버려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대문 앞에 차가 멈춰섰다. 요금을 결제한 선영이 캐리어를 끌고 보행자 전용 출입구로 다가갔다.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자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경비실에서 걸어 나온 보안요원이 그녀를 확인하고는 즉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선영이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아버지 계신가요? 회장님께서는 오늘 골프 라운딩 가셔서 늦게 귀가하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영은 대저택 안으로 들어서서 층고가 높은 널찍한 거실을 지나 1층 구석에 자리한 서재로 곧장 들어갔다. 메인 조명은 켜지 않은 채 책상 위 스탠드만 딸깍 켰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전원을 연결한 뒤 책상 위에 놓인 내선 전화기를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박건우입니다. 박 변호사님, 오선영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즉각 각 잡힌 업무용 톤으로 바뀌었다. 선영 아가씨, 무슨 급한 일이십니까? 마포구 전세 아파트 말이에요. 예전에 계약할 때 변호사님이 직접 처리하셨죠. 선영은 노트북 화면에 서서히 떠오르는 바탕화면을 응시했다. 전세 보증금 8억 원, 아버지 자금을 담보로 들어갔지만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증여세 문제와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회장님께서 특별히 아가씨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집주인 측에도 합법적인 자금 조달 증빙 서류를 전부 넘겨두었고요. 저 지금 전세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할 겁니다. 선영의 시선이 바탕화면의 한 폴더에 머물렀다.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접수하시고 동시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즉시 계약 해지 절차 밟겠다고 통보하세요. 박 변호사가 한 2초가량 침묵했다. 선영 아가씨, 지금 계약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하시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절차상 집주인은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들에게 즉시 방을 빼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위약금은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세요. 남은 돈은 원래대로 아버지 계좌로 반환시키면 됩니다. 선영의 손가락이 터치패드를 미끄러져가며 과거 청산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거주자 퇴거 문제야말로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집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집을 비우게 만들면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즉시 법적 서류 준비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통화를 마친 선영은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폴더 안에는 수십 장의 스캔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이 보관되어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정우성의 가상화폐 빚을 대납해 주었을 때 남겨둔 모든 송금 기록이었다. 그녀의 개인 계좌에서 출발해 중간 경유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의 명단으로 꽂힌 자금의 흐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그중 2억 원은 정우성이 당시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시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프로젝트 선급금에 손을 댄 회사 돈이라는 사실이었다. 정우성의 아버지는 중견 건축 자재 회사에서 임원직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까지 명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선영의 외삼촌이 소유한 대형 부동산 개발 그룹에서 매년 적선하듯 던져주는 발주 물량 덕분이었다. 외삼촌은 그들에게 있어 목줄을 쥐고 있는 완벽한 갑이었다. 선영은 이메일 창을 열어 새 메일 쓰기를 클릭했다. 수신인 란에는 외삼촌 회사의 법무팀과 컴플라이언스 팀 내부 고발 전용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첨부 파일에는 그 수십 장의 횡령 증거 자료를 하나로 압축해 업로드했다. 메일 본문에는 딱 한 줄만 적었다. 귀사 협력업체의 심각한 자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고발 자료이니 확인 바랍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다. 화면을 바라보던 선영의 귓가에 조정숙이 뱉어낸 은혜 아들 돈으로 먹고 내 아들 집에서 살면서라는 말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눈을 한 번 깜빡이고는 검지손가락으로 마우스를 가볍게 눌렀다. 화면 중앙에 로딩바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메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선영은 노트북을 덮었다. 서재는 다시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창밖에서 스며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카페 후 가장자리를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길고 뜨거운 숨을 토해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서재 안은 숨막히도록 고요했다. 선영은 마우스에서 손을 뗐지만 손끝에는 여전히 플라스틱 마우스의 미열이 남아있었다. 널찍한 가죽 의자에 파묻혀 두 눈을 감으니 창밖 정원에서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저택에는 가짜 웃음소리를 토해내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부엌의 낡은 주방 후드가 내는 우뭉거리는 굉음도 없었다. 다음 날 오전 청담동. 고급스러운 아로마 오일 향기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VIP 전용 휴게실에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은 조정숙은 금태를 두른 본차이나 찻잔을 들고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호호 불었다. 그녀는 방금 200만 원짜리 최고급 줄기세포 리프팅 시술을 마친 참이었다. 양볼의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져 윤기가 흘렀고 오로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특유의 광채를 뽐내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수출입 무역업체 사장 부인 최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음 띤 얼굴로 아부를 떨었다. 역시 정숙이 내가 팔자가 제일 좋아. 아들은 번듯해서 마포 금싸라기 땅에 대출 한 푼 없이 전셋집을 구하지. 며느리는 또 얼마나 고분고분해? 너희 집 크고 작은 제사상 차리는 거 며느리가 부엌에서 혼자 다 도맡아 한다며? 조정숙은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며 방금 시술을 끝낸 턱선을 손끝으로 살짝 쓸어 올렸다. 그게 뭐 대수라고.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산 집에 살고 우리 집 돈 펑펑 쓰면서 그깟 생선전 몇 개 부치는 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니? 요즘 젊은 것들은 어찌나 엄살이 심한지 집안일 조금만 시켜도 죽는 소리를 해. 안 그래도 어제 한바탕 호통을 쳤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최소한의 시댁법도는 지킬 줄 알아야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우리 때처럼 시부모 알기를 하늘처럼 알기나 해.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때 휴게실의 유리문이 열렸다. 피부과 매니저가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정장 유니폼 차림으로 티 없이 완벽한 미소를 장착한 채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두 손에 검은색 카드 결제 단말기를 공손히 받쳐 들고 유리 탁자 곁에 멈춰섰다. 조 사모님, 오늘 받으신 프리미엄 리프팅 패키지 10회권에 예약해 두신 앰플 화장품 10박스까지 추가해서 총 결제 금액 1,200만 원입니다. 평소에 쓰시던 카드로 결제 도와드릴까요? 그거 긁어. 조정숙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옆에 놓인 에르메스 버킨백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작년 그녀 생일 때 선영이 카드를 긁어 사다 바친 가방이었다. 매니저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끝자리 5892 신용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꽂아 넣었다. 비. 짧은 전자음이 울렸다. 매니저가 단말기 화면을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1초가량 멈칫했다. 그녀는 카드를 다시 빼서 주머니에서 꺼낸 부드러운 천으로 IC 칩 부분을 꼼꼼히 닦아낸 뒤 다시 꽂아 넣었다. 비. 단말기 화면에는 여전히 똑같은 붉은색 경고 문구가 떠 있었다. 매니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보다 한층 조심스럽고 난처한 기색이 묻어났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카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던 조정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문제? 너희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내가 어제도 백화점에서 긁은 카드인데. 기계는 정상입니다. 단말기 화면에는 이 카드가 현재 분실 신고되었거나 정지된 상태라고 나옵니다. 매니저가 단말기 화면을 조정숙 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여주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시면 그걸로 도와드릴까요?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적고 있던 최 여사의 손놀림이 멎었고 그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문제의 신용카드에 꽂혔다. 조정숙은 순식간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매니저의 손에서 카드를 획 낚아채듯 빼앗으며 평소보다 여덟음개는 높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분실 신고. 감히 누가 내 카드를 정지시켜? 어이가 없네, 정말. 그녀는 핸드백을 뒤져 스마트폰을 꺼낸 뒤 액정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려 오선영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고요한 VIP 휴게실에 울려 퍼지는 통화 연결음이 유난히 신경을 긁었다. 최 여사의 노골적인 눈빛이 조정숙의 등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전화가 연결되기만 하면 당장 쌍욕을 퍼부어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조정숙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어 화면을 노려보곤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짓눌렀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신 차단이었다. 조정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를 쥔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오선영이 감히 내 전화를 안 받아. 어제만 해도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내 눈치 보며 생선전이나 굽던 년이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키고 전화번호까지 차단해버렸다고? 조사모님, 매니저가 나지막하게 결제를 재촉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있던 완벽한 미소는 이미 절반쯤 증발해 있었다. 혹시 오늘 다른 결제 수단을 안 가져오셨다면? 내 아들 돈 많아. 조정숙이 벌떡 일어서다 무릎이 유리 탁자에 부딪혔고 찻잔에 물이 엎질러져 최 여사의 치맛자락을 적셨다. 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툭툭 털며 한층 냉담해진 어조로 말했다. 정수가 아무래도 집에 급한 일이 생겼나 보네. 내 몫은 내가 알아서 계산하고 갈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자. 말을 마친 최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휴게실을 빠져나갔다. 조정숙은 최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매니저를 획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기다려. 지금 당장 우리 아들한테 전화할 테니까. 1천만 원이 무슨 대수라고. 우리 아들이 당장 송금해 줄 거야. 그녀는 정우성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배경소음이 웅성거리는 걸 보니 박인 듯 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정우성의 목소리에 짜증이 잔뜩 묻어났다. 우성아, 너 당장 엄마 계좌로 1,500만 원만 보내라. 선영이 그 미친년이 내 카드를 싹 다 정지시켜놨어. 나 지금 피부과에서 결제도 못하고 최 여사도 옆에 있는데 아주 망신살이 뻗쳤다.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몇 초가 지난 뒤 정우성이 목소리를 짓누르며 억눌린 분노를 터뜨렸다. 엄마, 나더러 어디서 1,500만 원을 구하라는 거야? 내 지갑에 있던 카드 2장도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 사려는데 결제가 안 되더라고. 모조리 정지됐다고. 나 지금 회사에 택시 타고 갈 돈도 없어서 만원 버스에 끼어가고 있어. 툭. 조정숙의 스마트폰이 카페트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매니저는 이 모든 상황을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다가 반걸음 물러서서 문 밖에 있던 보안 요원을 손짓해 불렀다. 조사모님, 매니저의 목소리에서는 아까의 온기라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철저히 사무적인 태도로 말했다. 규정에 따라 오늘 결제가 어려우시다면 유효한 신분증을 맡기시고 미수금 확인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모님의 연간 회원 자격은 오늘부로 즉시 정지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보안 요원이 이미 휴게실로 들어와 문 양옆에 버티고 서 있었다. 조정숙은 그들을 번갈아 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사모님으로서의 체면이 이 순간 바늘에 찔려 터져버린 싸구려 풍선처럼 쭈그러든 채 청담동의 비싼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구 어느 대형 백화점 1층. 정수진은 약혼자 이민호의 팔짱을 낀 채 명품 가방 매장 앞에 서 있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전 세계 한정판인 악어 가죽 핸드백이 놓여 있었다. 자기야, 이 색깔 다음 달 약혼식 때 입을 드레스랑 완전 찰떡이겠지. 그치? 정수진이 가격표에 2,200만 원이 찍힌 가방을 가리켰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일렁였다. 이민호가 금태 안경을 축혀올리며 가격표를 보고는 조금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게다가 너 지난주에도 명품 시계 2개나 샀잖아. 우리 결혼 예산이? 걱정 마. 이거 다 내가 혼수로 해가는 거니까. 정수진은 전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여자가 시집갈 때 궁상 맞아 보이면 안 된다고. 우리 집 마포구에 융자 한 푼 없이 전셋집 구한 거 자기 다 알잖아. 이깟 돈이 뭐 대수라고. 우리 오빠가 나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데. 나 쓰라고 한도 없는 가족 카드까지 따로 챙겨줬단 말이야.
그녀는 직원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턱을 치켜들고 오만한 기색이 역력한 말투로 지시했다. 이걸로 할게요. 포장해주세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흰 장갑을 끼고는 가방을 꺼내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 안에 담았다. 네, 손님.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수진은 지갑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두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건넸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에 꽂았다. 단말기에서 둔탁한 뚜 소리가 났다. 영수증 출력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손님, 한도 초과이거나 거래가 정지된 카드로 나오는데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수진의 얼굴에 피어있던 의기양양함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녀는 카드를 횡락같이 끝자리를 확인했다. 틀림없이 오선영이 주었던 3310 카드가 맞았다. 한도 초과라니 말도 안 돼. 지금 무슨 헛소리야. 다른 기계로 다시 한번 긁어봐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옆에서 물건을 고르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다. 직원은 직업정신을 발휘해 다른 단말기로 다시 결제를 시도했다. 또, 죄송합니다. 손님, 해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이민호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는 정수진이 당황해서 가방을 뒤적이며 다른 카드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손에 쥐인 그 검은색 신용카드를 빼앗아 들었다. 그가 카드 앞면에 새겨진 영문 이름을 내려다보았다. 오선영. 정수진의 이름도 그녀 어머니의 이름도 아니었다. 이거 누구 카드야? 이민호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정수진은 가방 뒤지기를 멈추고 시선을 회피했다. 그건 우리 새언니 이름이야. 우리 오빠가 돈 관리를 새언니 명의로 해두었거든. 이민호가 헛웃음을 쳤다. 보험 계리사인 그는 애초부터 정수진 일가의 소비 수준이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소득원과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 오던 터였다. 백수나 다름없는 여동생에 허구한 날 골프나 치러 다니는 어머니, 그리고 그저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한 오빠까지. 오빠가 돈을 새언니 명의로 둬? 수진아, 지난달에 우리 신혼집 알아보러 갔을 때 부동산에서 너희 집 마포구 전세 아파트 등기부 등본 뗐을 때 전세 보증금 담보 제공자로 너희 새언니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때 넌 나한테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둘러댔지. 이민호가 카드를 유리 진열대 위로 내던졌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오빠가 줬다는 한도 없는 카드조차 너희 새언니 이름이네. 그리고 그 카드는 오늘부로 해지된 상태고. 민호 씨, 내 말 좀 들어봐. 아마 우리 새언니 쪽에서 뭘 잘못 건드린 모양인데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볼게. 정수진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다급해하며 허둥지둥 전화를 걸려 했다. 전화할 필요 없어. 이민호가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와의 거리를 벌렸다. 이제야 무슨 상황인지 딱 알겠네. 결국 너희 식구들 전부 그 여자 등골을 빼먹으며 살고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넌 그 남의 피 빨아먹는 카드를 들고 우리 집안으로 시집올 작정이었고. 아니야. 민호 씨. 우리 오빠 진짜 돈 많아. 정수진이 그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이민호가 손을 뿌리쳤다. 우리 파혼해. 앞으로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 그는 몸을 돌려 매장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민호 씨. 이민호, 정수진이 매장 한가운데서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러댔다. 직원과 주변 고객들은 정신병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가 진열대 위에 놓인 가방을 집어 던지려 했지만 직원이 재빨리 나서서 제지했다. 사흘째 되던 날 마포구 아파트.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집안에는 쉰내가 섞인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조정숙은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산발이 된 머리꼴은 사흘 전 리프팅 시술을 받았을 때의 귀부인 같은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다. 정수진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수시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오열하는 소리를 냈다. 정우성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뚫어질 듯 노려보며 연신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다. 꼬박 사흘 동안 그들은 오선영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모든 신용카드는 무용지물인 플라스틱 쪼가리가 되어버렸다.
냉장고에 있던 고급 식자재는 일찌감치 바닥났고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을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정우성이 제 급여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꺼내 쓰려 했지만 그동안 신경 쓰지도 않던 각종 할부 대금이 자동이체로 몽땅 빠져나간 뒤였다.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려 퍼졌다.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문을 쾅쾅 내리치는 소리였다. 문 여세요. 안에 있는 사람들 당장 나오세요. 정우성이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누구야?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다. 문 밖에는 집주인이 버티고 서 있었고 그 뒤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리고 맨 뒤에는 제복을 입은 법원 집행관 2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신들 뭡니까? 정우성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집주인이 험악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정우성의 가슴팍에 집어 던지며 쏘아붙였다. 뭐 하긴. 내가 오선영 씨 변호사한테서 전세계약 일방해지 통보서를 받았단 말이야. 전세계약은 이미 무효가 됐고 보증금은 절차대로 담보제공자 계좌로 반환할 참이네. 당신들은 지금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불법 체류자 신세니까 당장 방 빼. 뭐요? 방을 빼라니. 조정숙이 거실에서 달려나와 아들을 밀치며 나섰다. 당신 미쳤어. 이 집 우리 아들이 계약한 집이야. 어디서 오선영이가 지 맘대로 계약을 해지해? 중개업자가 옆에서 싸늘하게 끼어들었다. 조사모님, 계약서에 임차인이 오선영 씨라고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도 완벽하고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정씨 집안과는 털끝만큼도 상관없는 남의 집입니다. 조정숙이 집주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이것들이 단체로 짜고 치는 사기꾼들이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정규직인데 내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 있던 법원 집행관 2명이 그녀를 밀쳐내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서울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앞장선 집행관이 서류를 꺼내 펼쳐 보였다. 채권자가 신청한 유체동산 가압류 및 채무 추심 강제 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조정숙과 정우성은 기겁을 하며 그들을 쳐다보았다. 집행관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열더니 붉은색 딱지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들은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딱지 뒷면에 스티커를 떼어내더니 85인치 수입산 LCD 텔레비전 화면 정중앙에 시뻘건 압류 딱지를 철썩 붙였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저게 어떤 텔레비전인데. 조정숙이 딱지를 떼어내려 달려들었다. 집행관이 그녀를 서늘하게 쏘아보았다. 공무집행 방해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연행할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조정숙은 상대의 살벌한 눈빛에 기가 눌려 허공에 두 손을 든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집행관들은 그녀를 본 채 만체하며 능숙한 솜씨로 집 안을 휘젓고 다녔다. 양문형 대형 냉장고에 빨간 딱지, 이탈리아제 주문 제작 천연 가죽 소파에 빨간 딱지, 식기세척기, 건조기, 심지어 정수진 방에 있는 화장대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딱지가 붙었다. 그 눈을 찌를 듯한 시뻘건 딱지들이 마치 줄줄 피를 흘리는 상처 자국처럼 한때 사람들에게 잘난 척 떠벌리던 그럴싸한 아파트 곳곳에 도배되었다. 정우성은 현관에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온 집안에 덕지덕지 붙은 빨간 딱지를 보고서야 그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오선영은 그저 심통을 부린 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안을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당신들, 사흘 줄 테니까 개인 집만 챙겨서 당장 방 빼. 이 집주인이 멸시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사흘 뒤에 열쇠공 부를 거니까? 그때까지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바로 경찰에 넘겨버릴 테니까 알아서들 해. 현관문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집안에는 죽은 듯한 정막만 감돌았다. 냉장고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만 우뭉거릴 뿐이었다. 바로 그때 정우성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가 기계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우성 대리, 당장 인사팀으로 내려와. 직속 팀장의 목소리였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1시간 뒤
모 건축 자재 회사 사옥. 정우성은 인사팀장실에 불려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 팀장이 동석해 있었다. 두꺼운 결제, 서류 처리 책상 위로 툭 내던져졌다. 정우성 씨, 이 거래 내역들 대체 뭡니까? 해명해봐요. 인사팀장이 출력된 은행 송금 내역서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3년 전, 당신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서 자재업체에 선지급해야 할 회사 돈 2억 원을 빼돌려 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로 쪼개기 송금했더군. 정우성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오선영이 제 돈으로 다 메워줬으니 아무도 모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아침 우리 회사 최대 발주처인 그룹사 준법 감시팀에서 이 증거 자료들을 우리 임원진 이메일로 싹 다 쏴버렸어. 컴플라이언스 팀 팀장이 마치 시체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쪽에서 엄포를 놨어. 이렇게 대놓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는 직원을 내부 통제도 못하는 회사라면 당장 내년도 납품계약 모조리 파기하겠다고. 팀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 돈 제가 진작에 다 메워 넣었습니다. 회사에 손에 끼친 거 10원 한 장 없다고요. 정우성이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애걸복걸했다. 메워 넣으면 횡령이 무죄가 됩니까? 인사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탁자 위 호출벨을 눌렀다. 회사는 당신을 즉각 징계해고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형사 고발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당장 내려가서 출입증 반납해요. 당신 짐 싸는 건 보안팀이 지켜볼 거니까 딴짓할 생각 말고. 30분 뒤 정우성은 개인 짐이 담긴 종이 상자를 끌어안은 채 보안 요원 2명에게 떠밀려 사옥 회전문 밖으로 쫓겨났다. 빌딩 밖은 차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길가에 서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뒷좌석 문을 열고 타자 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정우성이 마포구 아파트 주소를 불렀다. 기사가 미터기를 누르며 말했다. 선생님, 요새는 현금 안 받고 카드 결제만 되는데 카드 있으시죠? 정우성이 지갑을 열어 카드를 몽땅 뒤적거렸다. 오늘 아침 편의점에서 겪었던 일이 떠오르며 손가락이 굳어버렸다. 그에게는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내리시죠. 기사가 그의 난처한 꼴을 눈치채고는 짜증 섞인 손짓을 했다. 정우성은 종이 상자를 끌어안고 택시에서 내렸다. 초가을의 쌀쌀한 바람 속에 덩그러니 선체 오가는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목에 힘주고 다니던 번듯한 직장, 알량한 체면, 심지어 집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전부 그 여자가 쥐어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오선영이 없으면 자신은 택시비 하나 낼 능력이 없는 무능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해질녘인 평창동 오르막길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조정숙과 정우성은 으리으리한 검은 철문 앞에 서 있었다. 사흘. 고작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조정숙은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잔뜩 구겨진 겉옷의 머리는 산발을 한 채였다. 정우성은 그 뒤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귀신처럼 서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그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증금도 월세 낼 돈도 없고 빚더미에 앉아 스캔들까지 터진 이들을 걷어주겠다는 친척 하나 없어 결국 집주인에게서 쫓겨나 길거리에 앉은 신세가 된 것이다. 조정숙이 철문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선영아, 오선영,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제발 나와서 애미 얼굴 좀 보자. 차디찬 철문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조정숙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들었고 지나가던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선영아,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그날 노망이 났었나 봐. 어떻게 너한테 그런 몹쓸 말을 다 했는지 몰라. 내가 우리 집안 은인인데 제발 나와봐라. 응.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그녀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제 편의점 알바생에게 사정사정해서 얻어낸 원래는 집에 붙은 애군을 쫓아내려던 소금이었다. 하지만 지금 엄청난 공포와 절망에 짓눌린 그녀는 비닐봉지를 박박 찢어 새하얀 소금을 한 움큼씩 쥐고는 제 머리 위로
얼굴 위로 미친 듯이 흩뿌리기 시작했다. 굵은 소금 알갱이가 얼굴을 강타하고 목덜미로 쏟아져 내리며 살갗을 긁어댔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철문 틈새를 부여잡았다.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미친 년이야. 우리 우성이 한 번만 용서해주라. 걔 직장 잃으면 안 돼. 우리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선영아. 전자 도어록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육중한 검은색 철문이 양옆으로 서서히 미끄러지듯 열렸다. 오선영이 문 뒤에 서 있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실내복을 걸치고 긴 머리는 나무 비녀 하나로 무심하게 틀어올린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극히 평온했다. 분노도 없었고 통쾌한 복수심마저 엿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 밖에 무릎을 꿇고 온몸에 소금을 뒤집어 쓴 조정숙과 그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떠는 정우성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그 숨막히는 평온함이 조정숙에게는 벼락 같은 호통보다 1000배는 더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선영아. 조정숙이 무릎으로 바닥을 기며 다가가 선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보안요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온몸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선영이 시선을 내리깔아 모자의 꼴을 응시했다. 그녀가 손을 들어 꽤 두툼한 서류 뭉치를 보안요원에게 건넸다. 보안요원이 다가가 조정숙 앞에 보도블록 위로 서류를 툭 던졌다. 맨 위에 놓인 것은 오선영의 서명이 이미 날인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였다. 그 아래에는 무려 50쪽에 달하는 채무 명세서가 깔려 있었다. 선영은 조정숙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다. 온기라곤 단일도 없는 싸늘한 미소였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여전히 극존칭을 쓰며 글자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발음했다. 어머님, 이 명세서에는 지난 5년간 당신 아들이 횡령한 돈, 제가 대신 갚아준 사채 원금과 이자, 그리고 당신들이 제 개인 계좌에서 마음대로 빼다 쓴 생활비 내역이 1원짜리 하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합계 금액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거대한 숫자가 공기 중에 완전히 내려앉기를 기다렸다. 이게 바로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당신 아들이 5년 동안 제게 진 푼돈의 실체입니다. 위자료는 단 10원도 넘겨드릴 생각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돈 전액이 제 계좌로 반환되지 않으면 당신들 세 식구 모두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게 될 겁니다.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우성이 획 고개를 쳐들었다. 선영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 피를 말려야겠어? 그래도 우리 한때 부부였잖. 입 다물어. 선영은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하찮은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내 입에서 한마디만 더 튀어나오면 내가 회사 돈 횡령한 사실을 내 친척들이랑 동창들한테 모조리 뿌려버릴 테니까. 정우성은 벌린 입이 순간 접착제로 봉해지기라도 한 듯 단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선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보안 요원에게 지시했다. 문 닫으세요. 철문이 다시 작동하며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조정숙의 오열하는 소리가 더욱 처절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는 문이 닫히는 걸 막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보안 요원이 3단봉으로 자비 없이 그녀의 손을 밀쳐냈다. 철컹. 도어록이 완전히 맞물렸다. 모든 악다구니와 구차한 애원, 그 추악한 바닥까지 전부 이 철문 넘어 세상으로 완벽하게 격리되었다. 선영은 몸을 돌려 조약돌이 깔린 산책로를 따라 대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정원 안은 고요했다. 잔디밭에 자동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며 미세한 물방울들이 석양빛에 반짝였고 코끝에는 촉촉한 흙내음과 상쾌한 풀향기가 맴돌았다. 선영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왼손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검붉은 옅은 자국이 하나 남아있었다. 나흘 전 그 찜통 같던 부엌에서 프라이팬에 기름이 튀어남긴 화상 자국이었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그 붉은 흉터를 살며시 문질렀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굳게 닫힌 철문을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 이후로 2번 다시
그 찌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 바닥에 5시간씩 쭈그리고 앉아 텔레비전의 가짜 웃음소리나 들으며 누군가 언제 일어나도 좋다고 허락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흉터는 한동안 피부에 남아있겠지만 며느리라는 이름의 그 끔찍하고 무거웠던 허울은 그녀가 등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 철문 밖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녀는 캐시미어 카디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선선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온전한 그녀만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